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지사의 대장동 몸통 의혹에 대한 질의가 쏟아졌습니다. 이 지사는 화천대유의 실소유주는 자신이 아니라면서 측근으로 알려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해 대통령이 돼도 사면은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대장동 의혹의 키맨으로 불리는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의 과거 회의 녹음 파일을 MBN이 단독 입수했습니다. 유 씨는 도시개발공사가 설립되기 전부터 대장동 주민에게 사업 방식을 설명했는데 권한도 부여받지 못했던 터라 관련 의혹은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으로 도피했던 대장동 키맨 남욱 변호사가 귀국하자마자 체포돼 검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의 기소를 앞두고 검찰은 성남시청을 추가 압수수색했습니다.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교통사고를 낸 고급 외제차 운전자가 차량을 버리고 잠적했습니다. 경찰은 이 운전자를 특가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입건하고 추적 중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채널A 사건 감찰 수사 방해 의혹에 연루됐다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윤 전 총장 측이 대장동 의혹을 잠재우기 위한 국면 전환용 고발이라고 비판한 가운데 국민의힘 대권 주자 4명은 부산에서 열리는 4차 토론회에서 격돌했습니다. 오늘부터 2주 동안 단계적 일상 회복 전 마지막 거리두기가 시행됐습니다. 수도권은 8명, 비수도권은 10명까지 모임 인원 제한이 완화됐고 식당과 카페는 늘어난 손님 예약을 준비하느라 분주했습니다. 대장동을 설계했지만 대장동 게이트를 설계한 건 아니죠. 말씀 계속하세요. 그 말이 안 되는 말씀이죠. 오케이, 그런 좋습니다. 국배사범을 사면을 합니다. 예. 그 윤석열 총장의 측근이 100% 확실한 그분 문제되면 자, A를 물으면 A를 답변하셔야죠. 시킬 건지 먼저 답해 주시면 알겠습니다. 저도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 그 정도 당시 국제 마피아파 측근들에게 시에서 나오는 사업에 특혜를 지원해주는 조건으로 불법 사이트 자금을 이재명 지사에게 수십 차례에 걸쳐 20억 원 가까이 지원해줬다. 조직에선 이 지사를 이재명 보스라고 불렀다. 경기도청에서 열린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나온 폭탄 발언들입니다. 예상하셨겠지만 오늘 국감은 사실상 이재명 국감이었는데 하지만 이런 의혹 제기에 이 지사는 웃으며 오히려 더 여유로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관련 얘기는 잠시 후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우선 대장동 의혹 공방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지사는 내가 대장동을 설계한 건 맞지만 대장동 게이트를 설계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먼저 이재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 국정감사에 나선 야당 의원들은 이재명 지사가 대장동 의혹의 몸통, 이른바 그분이 아니냐고 강하게 추궁했습니다. 아수라의 제왕, 그분은 누구인가 한번 검토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분은 당분도 놀랄만한 괴력을 지녔습니다. 이 지사는 자신이 화천대유의 진짜 주인이면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의 아들에게 돈을 줬겠느냐며 돈을 받은 사람이 범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제가 만약에 진짜 화천대유의 주인이고 돈을 가지고 있다면 정말 길 가는 강아지에게 던져줄지라도 유서 대필 사건 조작했던 곽상도 의원 아들 같은 분한테는 절대 한 푼도 줄 수 없다. 이 손으로 꼭 한번. 야당 의원이 영화 아수라 장면을 보여주며 유동규와의 공모 가능성을 거론하자 자신은 개발 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틀을 만든 것일 뿐 이 안에서 도둑질을 한 사람은 따로 있다며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영상에서도 나오지만 우리 대장동 게이트를 설계하시는 분이 이재명 지사님이시고 또 실무자는 유동규다. 물론 대장동 게이트를 잠시만요. 제가 질문 안 했어요. 잠시만요. 이재명 지사는 야당 의원들의 계속되는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추궁에도 시종일관 국민의힘 게이트라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MBN 뉴스 이재호입니다. 하지만 이재명 지사는 구속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해선 배신감을 느낀다며 인사권자로서 사과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측근의 개인 일탈 정도로 꼬리를 잘라서 그냥 없애려는 거다. 남 탓으로 넘기려는 거다는 비난도 나왔습니다. 윤기란 기자가 보도합니다. 구속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측근이냐는 야당 의원의 질문에 이재명 경기지사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좌진상 우동규라는 말이 많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지사님 이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정말 가까이 하는 참모는 동규 이렇게 표현되는 사람은 아닙니다. 이 지사는 야당 의원의 질타가 이어지자 유동규 전 본부장을 비롯한
해당 공직자에게 배신감을 느낀다며 사과했습니다. 제가 지휘하고 있는 그 직원 일부들이 오염이 돼서 이런 부패에 관여한 점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제가 사과드립니다. 측근 비리가 드러나면 대선 후보를 사퇴하겠느냐는 질문에 검찰 고발 사주 의혹을 거론하며 윤석열 후보의 사퇴부터 답하라고 받아쳤습니다. 윤석열 총장의 측근이 100% 확실한 그분 문제되면 A를 물으면 A를 답변하셔야죠. 시킬 건지 먼저 답해 주시면 알겠습니다. 저도 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 대통령이 된다면 유 전 본부장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을 사면하겠느냐는 질문엔 엄벌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MBN 뉴스 윤기란입니다. 국감에선 이재명 지사가 성남 지역 조직폭력배와 유착관계라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성남시장 시절 성남국제마피아파와 유착됐다는 건데 구속 수감 중인 이 조직 출신 박모 씨가 작성한 사실 확인서와 사진까지 나오자 이 지사는 상식밖의 주장이다. 이래서 국회의원의 면책 특권을 제한해야 한다며 맞받아쳤죠. 하지만 조직원 박 씨는 내 말이 거짓이면 처벌을 받겠다며 얼굴까지 공개해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수아 기자입니다.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성남 지역 조직폭력배인 국제마피아파의 유착관계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김 의원은 국제마피아파 전직 행동대원에게 입수했다는 자료를 토대로 이 지사가 성남시장이 된 뒤엔 사업 특혜를 주고 대가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국제마피아파 측근들에게 용역 등 시에서 나오는 여러 사업 특혜를 지원해주는 조건으로 수십 차례에 걸쳐 20억 가까이 지원하였고 김 의원은 이 지사가 성남시장 재임 시절 받은 현금이라며 각각 1억 원과 5천만 원이 촬영된 현금 다발 사진을 화면에 띄우기도 했습니다. 질의 내내 수차례 헛웃음을 보인 이 지사는 일방적으로 주장한다고 진실이 되지 않는다며 맞받아쳤습니다. 어디서 찍었는지 모르겠지만 참 노력은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이래서 국회의원의 면책 특권을 제한해야 됩니다. 이런 명백한 허위 사실을 이런 데다가 이 지사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수사했던 사건으로 무혐의로 종결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준석이라고 하는 성남시 조폭을 데려다가 수사를 하면서 이재명 비리가 있으면 불어라. 이미 무혐의 종결된 몇 년 전 사건들을 다 추가 기소하고 하다가 결국 무죄도 받고 했다. 이어 구체적으로 어디서 어떻게 줬는지 밝혀달라며 근거 없는 정치 공세라고 일축했습니다. MBN 뉴스 이수아입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를 따라다니는 의혹은 또 있죠. 이번엔 변호사비 대납 의혹입니다. 이 대납 의혹이 사실이면 뇌물죄라는 주장까지 나왔는데 이 지사는 얼마든지 계좌 추적을 하라며 맞받아쳤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들이 지인이라서 싸게 해줬다면 이 또한 김영란법 위반이라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원래 민변은 공익사건 아니면 그렇게 변호를 잘 맞지도 않거든요. 백길종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경기지사의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 당시 무료 변론 의혹을 다시 꺼내들었습니다. 당시 30여 명의 호화 변호인단이 구성됐고 그 비용을 한 회사가 대납했다고 주장하며 이명박 전 대통령까지 거론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어찌하여서 변호사 대납 관련해서 뇌물죄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까? 대납이 사실이면 뇌물죄에 해당합니다. 이 지사는 실제 변호인단은 14명이고 지인들이 변호했을 뿐이라며 일축했습니다. 저는 변호사비를 다 송금했고 대부분 다 사법연수원 동기거나 대학 친구, 법대 친구들 이런 분들이어서 효성과는 비교하지 않으시면 좋겠고요. 소송이 진행되는 기간 이 지사의 자산이 오히려 늘었다며 내역 공개를 요구하자 지사께서 이 소송이 계속됐을 때 이 재산 변동 사항에 대한 의문점을 제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채무 5억 발생 채권 5억 500만 원 신고 누락돼 있지 않습니까? 이 지사는 얼마든지 계좌를 뒤져보라고 받아쳤습니다. 계좌 추적 다 조회 동의합니다. 얼마든지 하시라는 말씀 공개적으로 드리고요. 무슨 S 회사가 저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가지고 그분이 제 변호사비를 대신해 줍니까? 그 근거를 일단 찾아내야.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무료로 변호를 해주면 김영란법 위반이고 제3자가 내주면 뇌물이라며 자금 출처를 밝히라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대선 경선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이 지사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대해 야당의 공세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백길종입니다. 신경전은 국감이 열리고 있는 경기도청 밖에서도 치열했습니다. 일부 격렬한 지지자들 간에는 크고 작은 충돌이 일어나 경찰의 제지를 받기도 했죠. 한편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이재명 후보가 당선돼도 새 정권을 창출하는 것이라고 말한 데 대해선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문 정부를 실패로 규정한 것이라고 받아쳤습니다. 이시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청 신관과 별관 앞에 이재명 지사 지지자들과 반대 세력들이 진을 쳤습니다.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아침 8시부터 현수막 농성을 이어갔습니다. 이 지사 지지자들은 이 지사의 성과를 언급하며 대장동 게이트는 국민의힘 게이트라 주장했습니다. 무상으로 점심을 먹게 해서 대한민국 청년들의 건강을 책임졌던 이재명입니다. 일부 보수단체에서는 특검 도입을 주장하며 이 지사의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했습니다. 누구나 익히 알고 있는 게 이재명과 유동규의 커넥션입니다. 경찰과 검찰은 아직도 밝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농성 중에 크고 작은 충돌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지지자들 간 충돌이 격화되자 경찰은 해산 명령을 내려 상황을 정리하기도 했습니다. 지속적으로 이번 행위를 할 경우 일반 전체를 진행하겠습니다. 한편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재명 후보가 당선돼도 새로운 정권을 창출하는 것이라고 말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새로운 정권 창출, 문재인 정부의 장점을 계승하되 부족한 점은 보완, 변화시켜 나간다. 이것을 강조함으로써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문재인 정부를 실패로 규정하고 차별화를 시도하겠다는 이야기라고 비판했습니다. MBN 뉴스 이시열입니다. 최근 대장동 의혹의 핵심으로 불리는 남욱 변호사의 녹음 파일을 MBN 입수해 단독 보도해드렸죠. 오늘은 역시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본부장의 19분 분량의 녹음 파일을 연속 보도해드리겠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설립도 되기 전에 당시 아무런 권한도 없었던 유 씨가 성남도공과 사업 주체인 특수목적법인 등 대장동 사업을 언급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그간 유 전 본부장의 사업을 주도했다는 걸 이 녹취에서 실제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김순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3년 7월 24일 성남시설관리공단 기획본부장이었던 유동규 씨와 대장동 주민들이 만났습니다. 성남도공은 5개월 전 설립 조례안이 통과돼 2014년 1월 공단과 통합 출범을 앞두고 있었는데 유 씨가 대장동 사업을 언급합니다. 성남시에서 발표한 결합 개발에 대한 용역도 아마 우리 도시공사로 이관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한테 이관을 되면 이제 저희가 가는 방향에 대한 부분으로 정리가 돼야 될 것 같고요. 사업을 진행할 SPC 특수목적 법인에 의한 방식을 설명합니다. 저희들도 이쪽에 SPC를 설립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파트너십으로 저희들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 캐비단 일단은 구성할 수 있도록. 유 씨는 주민들에게 SPC가 어떻게 최대 이득을 내는지가 중요하다고 밝히며 목적법인이라는 것은 여기서 어떤 최대 이득을 어떻게 낼 수 있는 것인가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권한도 없었던 상황이지만 결국 사업은 성남도공과 SPC가 해야 한다는 주장을 합니다. 우리 공사에서 이 안을 확정해야 됩니다. 왜 SPC를 설립하면은 그 SPC에서 확정하는 거지 이 공사 구역이나 이런 내용들은. 성남도공은 지난 2015년 3월 SPC인 성남의뜰을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합니다. MBN 뉴스 김순철입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의 녹음 파일에는 민간에서 개발하면 사업이 망할 수도 있다. 관이 참여하면 협잡은 없다고 주민들을 설득하는 대목도 나옵니다. 하지만 개발 이익의 상당액은 화천대유가 챙겨갔죠. 이익이 주민들에게 갈 것처럼 말했지만 엉뚱한 대로 다 센 겁니다. 이어서 김종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당시 대장동 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원주민들은 민간 개발을 강력하게 원했습니다. 주민들과 회의에서 유동규 전 본부장은 재차 의사를 확인합니다. 이 땅을 갖다가 그냥 강제 수용할 수는 없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한번 사업하게 해달라. 그 요구가 지금도 맞는 거죠. 그러면서 사실상 강제 수용이 오히려 이득이라며 민관 합동 개발을 주장합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사용하다가 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제 수용이라고 그러지만 이거를 수용가를 보상받아가지고 나가는 것은 또 안정적일 수가 있습니다. 공사가 사업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주민들에게 사업의 우선권이 돌아갈 거라고 설득합니다. 저희는 이제 관에서 하기 때문에 백일하게 다 드러나는 일로 협잡이나 이런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그 우선권을 우리 주민들한테 주고 공동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지만 대장동 사업은 화천대유 측에 천문학적인 이익이 돌아갔고 헐값에 땅을 강제로 팔았던 원주민들은 성남시가 주민 상대로 땅 장사를 한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종민입니다. 한편 미국으로 도피했던 대장동 키맨 남욱 변호사는 오늘 새벽 입국과 동시에 검찰에 체포됐죠. 대장동 의혹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는 시민단체와 취재진이 몰리면서 공항에선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민지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오전 5시 입국 절차를 마친 남욱 변호사는 양쪽의 검찰 수사관과 함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미국으로 도피한 지 한 달여 만에 한국 땅을 다시 밟은 남 변호사는 취재진의 질문에 말을 아꼈습니다. 미국 사전 도피 의혹도 있었는데 왜 들어오신 건가요? 죄송합니다. 1,000억 원이 넘는 배당금을 받은 특혜 의혹에 대해서도 죄송하다고 답변했습니다. 화천대유 특혜 언제부터 한지 알고 계셨습니까? 죄송합니다. 공항에서 대기 중이던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의혹 전담수사팀은 뇌물공여 약속 등의 혐의로 곧바로 남 변호사를 체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갑작스레 몰려든 인파에 취재진이 넘어지고 시민단체 관계자들의 고성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그분이 누구야? 말해봐! 남 변호사는 정영학 회계사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함께 대장동 의혹 핵심 4인방으로 꼽힙니다. 당초 남 변호사는 귀국 후 별도 출석하는 일정을 조율해온 것으로 알려졌지만 검찰 내 기류가 바뀌면서 곧바로 체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N 뉴스 민지숙입니다. 대장동 의혹의 핵심 4인방 중 한 명인 남욱 변호사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영수 기자, 남 변호사는 아직도 조사를 받고 있는 겁니까? 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남욱 변호사를 상대로 12시간 넘게 강도 높은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검찰이 남 변호사를 체포하면서 적용한 혐의는 뇌물 공여 약속과 배임 등의 혐의입니다. 특히 유동규 전 본부장을 구속기한 만료인 모레 전까지 재판에 넘겨야 하는 만큼 남 변호사를 상대로 유 전 본부장과 관련된 혐의 부분을 집중 추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검찰은 남 변호사가 유 전 본부장이 실소유하는 회사인 유원홀딩스에 투자금 명목으로 건넨 35억 원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 받은 수표 4억 원이 뇌물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체포영장으로 확보한 시간이 48시간인 만큼 이르면 내일 남 변호사에게도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유동규 전 본부장은 구속을 취소해달라고 요청했다면서요? 네, 현재 뇌물과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 상태인 유동규 전 본부장이 구속의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달라며 법원에 구속 적부심을 청구했습니다. 유 전 본부장 측은 뇌물을 받은 적이 없고 컨소시엄 선정 때 조작이나 초과이익 환수 조항 삭제 등의 배임 행위도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심사는 구속기한 만료 하루 전인 내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법조계에서는 전담수사팀이 유 전 본부장을 구속기한이 만료되는 오는 20일쯤 재판에 넘길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법원이 유 전 본부장 측 주장을 받아들여 석방 결정을 내리게 되면 검찰 수사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팀은 오늘 성남시청 추가 압수수색했죠. 이번엔 어땠나요? 시장실도 포함이 됐습니까? 네, 검찰은 오늘 오전 성남시청을 상대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다만 지난 15일 1차 압수수색에 이어 이번에도 시장실과 비서실은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2차 압수수색은 대장동 개발 사업에 관여한 성남시 직원들의 이메일 기록 등이 대상인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검찰은 1, 2차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들을 분석하는 대로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다만 시장실과 비서실이 수사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부실 수사라는 비판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MBN 뉴스 서영수입니다.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는 검찰의 성남시청 뒷북 압수수색과 김호수 검찰총장의 성남시 고문 변호사 전력이 쟁점이 됐습니다.
과거 성남시 고문을 했었기 때문에 이런 특혜 아닌 특혜가 주어진 게 아니냐 이거죠. 여당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수사한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건의 부실 수사가 대장동 개발 특혜로 이어졌다고 역공을 폈습니다. 김보미 기자입니다.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야권은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성남시청 시장실이 압수수색 대상에 빠진 것을 문제 삼았습니다. 지난 15일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할 때 시장실이 빠져 있는 것은 대검은 몰랐어요? 수사 상황이라서 말씀을 드리기가 저 국감장이니까 확인을 하셔야 돼요. 몰랐는 건지 아니면 협의를 하셨는 건지 두 개 중에 하나거든요. 어떻습니까? 알지 못했습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영장 기각과 관련해 김호수 검찰총장은 재청구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총장의 과거 성남시 고문 변호사 전력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성남시에 고문 변호사를 해놓으니까 성남시 압수수색도 늦고 중앙지검 우리 국감 하고 나서 그 다음 날 갔잖아요. 소위 대장동 비리 의혹 사건과는 일체 관련이 없습니다. 그리고 해피 사유 다 검토해봤는데요. 제가 이 사건 관계자들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여당은 지난 2011년 윤석열 전 총장이 수사한 부산저축은행 대출 사건의 부실 수사가 대장동 개발 특혜로 이어졌다고 역공을 펼쳤습니다. 이미 그 당시에 부실 대출로 확인됐는데도 수사가 안 되고 넘어가고 관련됐던 사람들 50억 클럽 여기 다 이름 거론되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김 총장은 여러 의혹을 수사 범위에 포함시키도록 지시했다고 답했습니다. MBN 뉴스 김봄입니다. 오늘 새벽 서울 강남에서 석 대의 차량이 연이어 충돌했습니다. 맨 처음 사고를 낸 외제차 운전자는 근처에 차를 버리고 그대로 도주했습니다. 지금 휴대전화도 꺼놓은 상태입니다. 손기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급 외제차가 유턴을 시도하다 맞은편에서 오던 차량의 옆을 들이받습니다. 이 충격으로 해당 차량은 중앙선 분리대를 거쳐 길가에 정차한 차량을 연이어 추돌한 뒤에야 멈춰설 수 있었습니다. 이 사고로 차량 운전자 2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사고를 처음 낸 30대 남성 A씨가 몰던 고급 외제차는 유유히 현장을 빠져나갔습니다. 2차 사고가 난 현장입니다. 이렇게 도로 연석이 파손될 정도로 충격은 상당했지만 구호 조치는 없었습니다. 현장을 빠져나간 A씨는 근처에 차량을 버려둔 채 잠적했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버려진 차량을 견인하고 A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입건해 추적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A씨가 휴대전화를 꺼놓은 상태라 경찰은 일단 주변인들을 상대로 자진 출석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또 A씨가 출석하면 음주나 약물 투약 여부도 조사할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송기준입니다. 화제의 키워드를 살펴보는 픽뉴스 시간입니다. 전남주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첫 번째 키워드 뭐 준비하셨습니까? 네, 첫 번째 키워드는 호합자리 1,800만 원입니다. 코앞 자리라고 하면 무슨 뭐 공연을 보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그룹 방탄소년단 BTS의 미국 LA 콘서트 얘기입니다. 오랜만에 열리는 콘서트이다 보니 관람을 원하는 수요자들 사이에서 재판매되는 이른바 리셀 티켓에 대한 관심이 폭증한 겁니다. 네. 한 티켓 사이트에서 표값이 판매가의 서너 배, 최대 수십 배까지 치솟았는데요. 11월 27일 공연에 15,338달러, 우리 돈으로 1,800만 원짜리 표가 등장했습니다. 와. 무대에서 정말 가까운 VVIP 자리임을 감안해도 쉽게 살 수 있는 금액이 아닙니다. 아니, 원래 티켓값이 얼마짜리가 1,800만 원이 되는 겁니까? 네, 세금을 제외하고 450달러, 우리 돈으로 53만 원 선입니다. 그럼 53만 원짜리가 1,800만 원, 그러면 30배 이상, 너무한데요? 네. 근데 티켓값이 이렇게까지 오른 이유가 뭡니까? 네. BTS 티켓의 경우는 2년 만에 첫 오프라인 공연으로 진행되는 세계 빅 이벤트라는 점에서 대부분 원가 이상으로 표값이 오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예매 당시에도 방탄소년단을 보기 위한 수요자가 몰리면서 티켓이 선매진되면서 공개 예매 일정이 취소되는 등 이미 한 차례 티켓 전쟁을 치른 바 있고요. 네. 결국 보고 싶어하는 팬들은 많지만
티켓 구하기가 힘든 상황이 초고가 암표 거래라는 기현상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입니다. 예, 방탄소년단 진짜 자랑스럽기도 하지만 참 입이 떡 벌어집니다. 다음 키워드 보겠습니다. 네, 이것이 나의 한국입니다. BTS에 이어서 또 유명인 얘기입니까? 네, 맞습니다. 축구 선수 손흥민이 한국의 홍보대사로 등장한 건데요. 홍보 영상을 통해서 한국의 매력을 알리고 있는 손흥민 선수, 축구도 잘하는데 연기도 잘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 이렇게 보면은 무슨 축구 브랜드 광고 같습니다. 연기도 잘해요. 네, 아무래도 손흥민은 세계적인 축구 선수이고 519만 명의 인스타그램 팔로워를 보유한 월드스타죠. 네. 맛있는 음식과 전통 문화, 캐릭터 상품이나 IT 같은 한국을 대표하는 것들을 손흥민이 나와서 직접 안내해 주니까 전 세계 시청자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손흥민 인터뷰 영상과 광고 촬영 뒷얘기 영상도 조만간 공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우리 손흥민 선수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이미지가 세계인에게 아주 좋게 각인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키워드 보겠습니다. 네, 우주 첫 영화 촬영입니다. 한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정말 했나 봅니다. 어느 나라였죠? 네, 러시아 얘기입니다. 최근 러시아 연방우주공사가 러시아 국영 TV와 함께 우주를 배경으로 한 영화 제작을 했고요. 세트장도 아닌 CG도 아닌 우주에서 직접 촬영을 했다고 합니다. 영화는 심장질환을 겪는 우주비행사를 구하기 위한 여의사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고 하고요. 러시아 제작팀은 지난 5일 우주선을 타고 국제우주정거장에 도착해 12일간 영화를 촬영하고 나서 현지 시각으로 어제 지구로 무사히 귀환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감독, 배우 다 실제로 우주로 나간 거네요. 네, 맞습니다. 영상에 나오는 사람이 우주에 다녀온 영화 감독 클림 쉬펜코와 여배우 율리아 페레실드입니다. 이들은 우주 공간에서 35분에서 40분 분량을 직접 촬영했다고 하고요. 지구로 귀환한 감독과 여배우의 건강 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야, 정말 돈 주고라도 가고 싶은데 저렇게 일로 가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부럽습니다. 자, 네 번째 키워드 볼게요. 네, 거대한 용오름입니다. 용오름이면 물이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는 그거 말입니까? 네, 맞습니다. 우선 영상 한번 보실까요? 원통 모양의 거대한 물기둥이 바다와 구름 사이에 등장한 게 보이실 겁니다. 그렇네요. 네, 지난 주말인 지난 16일 쿠바 중부 해상에서 바닷물이 하늘로 빨려 올라가는 듯한 웅장한 광경이 목격된 건데요. 그 크기나 규모가 엄청납니다. 쿠바 기상청은 이 용오름이 오후 4시 50분부터 10분간 지속됐고 선박이나 시설물 피해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와, 영화의 한 장면 같습니다. 다음 키워드 볼게요. 네, 마지막 키워드 무형유산입니다. 무형유산, 왜 그렇습니까, 이 얘기는? 네, 영상을 보시면요. 탈을 쓴 사람이 탈춤을 추고 있는데 경기도 평택에서 유래한 것으로 알려진 평택농악이라는 겁니다. 신명나는 타령 장단이 특징이고요. 국민의 마음을 다독이기 위해서 국립무형유산원이 휴무형유산이라는 주제로 5편의 영상을 공개한 겁니다. 마음을 다독인다, 좋네요. 뭐 다른 것도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평택농악 이수자 김지윤 씨의 일상을 쉽고 재밌게 그려낸 영상일기, 나전칠기 기법을 활용해 책 지지대를 만드는 영상 등도 우리 맘의 위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들을게요. 전남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이제 동네에서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나 빨래방 같은 걸 쉽게 볼 수 있죠. 그런데 이런 무인 점포가 순환을 겪고 있습니다. 물건이나 돈을 훔치러 가는 거는 예사고 그 안에서 무전 취직하는 사람까지 있거든요. 강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에 한 남성이 들어옵니다. 이것저것을 고르고 계산대에서 바코드를 찍더니 돈을 내지도 않고 그대로 달아납니다. 이 남성은 인근 빨래방에 설치된 동전 교환기에서도 동전 5만 원을 틀었습니다. 제가 밖에 있었는데 이제 가는 걸 보고 이제 그때부터 알게 됐습니다. 새벽 시간 부산의 한 아이스크림 가게에 들어온 10대 2명. CCTV와 기부용 대지 저금통을 가방에 넣고 새막대기로 건고를 열어 돈을 훔칩니다. 무인 점포는 보시는 것처럼 곳곳에 CCTV가 설치돼 있지만 24시간 내내 관찰이 쉽지 않다는 점에서 새벽 범죄의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무인 점포 절도 건수는 2년 전보다 10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절도는 신고라도 할 수 있지만 취객이 자고 있거나 음식을 해먹고 버티는 경우는 하소연할 때도 없습니다. 컵라면 사들고 오가지고 김치하고 이래 먹고 쓰레기통에 쿡 쳐박아놓으면 냄새가 많이 나잖아요. 어떤 사람도 아침에 가면
자고 있으면 가라 하면 안 가. 인건비를 아끼려고 차린 무인 점포가 절도와 무전 취식 때문에 골치를 앓고 있습니다. MBN 뉴스 강진우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전 총장에게 내려진 징계가 정당하다는 그 법원 판결을 들어서 공수처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윤 총장 측은 대장동 의혹을 잠재기 위한 국면 전환용 고발이라고 비판을 했죠. 부울경 토론회에 참석한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은 가덕도 신공항 등 지역 공약을 두고 설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조창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직권남용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채널A 사건 감찰 중단과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지시해 수사를 방해하고 판사의 개인정보를 수집해 제3자에 전달토록 했다는 겁니다. 이번 행정법원 판결로 해서 윤석열 후보의 주장이 이게 거짓과 선동에 의한 조작된 이미지라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징계 사유임과 동시에 명백한 형사 범죄입니다. 민주당은 고발사주 의혹 수사도 속도를 내야 한다고 밝혔는데 이에 대해 윤석열 캠프는 국면 전환을 위한 억지 고발이라며 대장동 의혹에 대한 특검을 수용하라고 되받았습니다. 한편 국민의힘 대권주자 4명이 참석한 부울경 지역 토론회에선 가덕도 신공항 말바꾸기를 둘러싼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원희룡 후보님의 가덕도 공항에 대한 아주 신랄한 비판, 지금 많이 다른 말씀을 하셔서 얼마짜리 공항을 지으려고 하십니까, 가덕도? 8조짜리입니까, 25조짜리입니까? 예. 1위를 다투고 있는 윤석열, 홍준표 후보는 지방대학 쇠퇴 문제를 두고 설전을 벌였습니다. 문제의 본질은 이게 부산에 출신 젊은이들이 졸업을 하고 갈 데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 부산에 기업을 유치를 하고 이 초중고등학교, 특히 고등학교의 이런 어떤 그 자율적인 좀 운영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뭐 수도권에 살던 사람이 여기 내려와도 그렇습니다. 자식을 키우는데 도움이 된다. 네 후보는 공통적으로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대장동 의혹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이재명의 비리를 드러낼 후보는 자신이라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조창훈입니다. 오늘 있었던 정치권 뒷이야기 알아보는 정치 톡톡 시간입니다. 정치부 우종환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재명 경기지사가 민주당 후보로 드디어 선출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론조사 결과는 그닥 좋지가 않아요. 네, 이재명 후보 선출의 컨벤션 효과를 민주당이 그다지 누리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리얼미터가 지난주 조사한 결과를 보면 국민의힘 지지율은 41.2%로 오른 반면 민주당은 29.5%로 떨어져 차이가 꽤 큽니다. 특히 호남 지지율이 일주일 전보다 13.9%포인트 떨어져 낙폭이 큰 걸로 나타나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조사업체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호남권 급락 등 민주당 약세는 무효표 논란, 일배 발언 등 경선 후유증에 따른 단기 하락 성격으로 보였습니다. 이재명 후보 본인도 윤석열, 홍준표 후보와 가상 대결에서 각각 오차 범위내 접전을 벌이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후보가 홍준표 후보의 어깨를 툭 친 모습 있잖아요. 그게 하루 종일 논란이 됐습니다. 네, 지난주에 있었던 1대1 맞수 토론 당시 모습입니다. 화면을 보시면 토론이 끝난 뒤인데요. 윤석열 후보가 홍준표 후보와 인사를 나눈 뒤 왼손으로 어깨를 2번 툭툭 치는 모습이 나오죠. 그리고 음성이 담기진 않았지만 입모양이 그만해라 진짜라는 해석이 온라인상에 퍼져서 예의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앞서 토론에서 홍 후보가 윤 후보의 당 해체 발언과 가족 관련 의혹을 두고 집중 공격하자 윤 후보가 불쾌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었는데요. 본인 리스크, 부인 리스크, 장모 리스크 이렇게 많은 리스크를 가진 후보를 제가 처음 봤습니다. 거기하고 다를 바가 없다. 이제 충분히 저에 대해서 인신 공격할 거 다 하셨으니까 이제 대선 주자답게 정책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십시오. 홍 후보 측은 적당히 하라는 취지로 받아들였다고 하고 윤 후보 측은 특정 제스처로 확대 해석할 필요가 없다며 두 분 사이는 좋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윤 후보가 홍 후보보다 6살 어리잖아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막상 당사자들끼리는 별거 아니었다. 이거네요. 그리고 오늘 양산 통도사에서 뜻밖의 만남이 있었다고요?
네, 경남 양산 통도사에서 진행된 삼보 사찰 천리순례의 마무리인 회양식이라는 행사였습니다. 불심을 잡기 위해 국민의힘에서는 윤석열, 유승민 후보가 참석했는데 민주당은 국감에 참석한 이재명 후보 대신 부인 김혜경 씨가 참석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윤 후보 옆에 김 씨 자리가 마련되는 바람에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아 있는 모습이 연출됐습니다. 눈도 마주치지 않고 어색한 모습이 이어지는가 하면 윤 후보와 김 씨가 원로 스님을 양옆에서 부축하는 장면도 나왔는데요. 어색함이 너무 길었는지 잠깐 짧은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와, 저라도 참 할 말이 없었겠습니다. 윤 후보는 이런저런 주스루 관련 논란도 있었는데 윤 후보도 그렇고 김희경 씨 둘 다 불교 신자입니까? 윤석열 후보는 원래 종교가 없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손바닥 왕자나 정법 강의 등 논란이 일자 최근 순복음 교회를 찾아 기도를 올리는 등 논란을 불식시키려는 행보를 보였는데요. 오늘 불교 행사를 찾은 것도 비슷한 의도로 보입니다. 김혜경 씨는 개신교 신자로 알려졌는데요. 흔히 기불릭이라고 하죠. 정치인은 기독교와 불교를 모두 찾다 보니 불교 신자가 아닌 두 사람이 만나게 되는 모습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얼마 전에 컷오프된 황교안 전 대표에게 작심 발언을 했더라고요. 네, 앞서 4위로 컷오프 통과를 노렸던 황교안 전 대표는 경선 과정에 부정선거가 있어서 자신이 탈락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준석 대표는 문제없음이 입증됐다며 공식적으로 경고했습니다. 일부 유튜버들과 야합하여 선거 부정론을 내세우는 분들이 있는데 앞으로 각자의 이익을 위해서 이런 당에 해가 되는 행위를 지속할 경우 저는 단호하게 조치할 것을 천명하겠습니다. 이에 황 전 대표는 자신을 야합이나 하는 사람으로 몰았다며 이 대표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끝이 없네요. 지금까지 우종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70대 남성이 언덕길에서 장난삼아 던진 볼링공이 200여 미터를 굴러가 안경점을 덮쳤습니다. 무게만 10kg이 나가는 데다 무서운 속도로 굴렀으니 흉기나 다름이 없었겠죠. 박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남성이 뭔가를 바닥에 굴립니다. 동그란 물체가 내리막길로 빠르게 굴러갑니다. 자세히 보니 볼링공입니다. 무려 200여 미터를 굴러내려온 볼링공은 점점 속도가 붙었고 2미터 이상 튀어올라 안경점 유리창을 깨고 들어갔습니다. 진열장에 있던 안경 100개와 바닥 타일까지 박살나 5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떨어진 볼링공은 지름 21cm, 무게는 10kg짜리였습니다. 다행히 안경점이 문을 닫은 날이라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매장 안에 사람이 있었다면 맞았으면 바로 즉사했을 정도로 충격이 커요. 볼링공을 굴린 70대 남성은 도로에 버려진 공으로 지인과 주고받는 놀이를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저는 실수를 했어요. 100% 잘못한 건 인정합니다. 경찰은 애초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70대 남성을 체포했지만 과실로 드러난 데다 양측이 원만히 합의해 형사 입건하진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박상호입니다. 한 분야에서 60년을 일한다면 전문가나 달인이라는 말로도 부족하겠죠. 6살 천재 소녀로 데뷔해 오늘로 데뷔 60년이 된 한국 가요계의 여왕 하춘아 씨를 이상주 기자가 만났습니다. 신발 밑창은 바닥에다 찰진 소리를 만들고 몸은 용수철처럼 들썩입니다. 끊임없이 발을 움직여 연주하는 사람. 데뷔 60년이지만 여전히 에너지가 넘치는 가요계의 여왕 하춘아입니다. 음악하는 사람이니까 항상 리듬을 타야 되고 또 하나는 건강에도 좋고 또 뭐 그냥 가만히 서서 하는 것보다는 좀 이렇게 다르게 제가 이렇게 동작을 하는 것도 팬들한테 대한 보답이다. 이렇게 60년대 가요계에 데뷔한 남진과 나훈아도 현미와 김수희도 하춘아보다는 후배입니다. 글도 다 떼기 전인 만 6세 때 앨범을 내고 가수로 데뷔한 해가 1961년. 당시 세계 최연소 데뷔 기록입니다. 그냥 노래를 했어요. 3살 때부터 뭐 우리
대중가요를 그 나이에 누가 시켜서 한다고 절대로 될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냥 저는 태어나서 너는 노래 부르다 와라. 꼭 그런 느낌이 들어요. 데뷔 60년, 하춘아는 8천여 회가 넘는 공연과 140여 개의 음반, 2,500여 개의 수록곡을 기록했고 한 가수의 발자취는 한국 가요의 역사가 됐습니다. 무엇보다 트로트와 민요, 댄스 등 장르를 가리지 않는 하춘아는 가요계에서 하나의 장르로 통합니다. 그 히트곡이 바로 그 가수의 역사인데, 그런데 이제 꼭 어떤 곡에다가 의미를 둬라 하면은 저의 첫 번째 히트곡이 물새 한 마리예요. 부를 때마다 그 당시의 생각이 이렇게 나서 가슴이 좀 뭉클하고 그렇죠. 60년은 혼자가 아닌 아버지와 함께한 세월입니다. 어린아이의 재능을 발견해 무대로 이끌었고 빛나는 딸을 위해 아버지는 생업을 포기하고 기꺼이 무대 뒤 어둠을 자처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저하고는 그냥 한 몸인데 2년 전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반쪽이 떨어져 나간 것 같은 제 느낌이에요. 아버지께서 뭐 하늘나라에서 이렇게 흐뭇하게 보실 수 있도록 더 잘해야지. 이제 그런 마음으로 자꾸 저를 다. 어린아이에서 여왕이 된 60년. 가수 하춘아에게는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입니다. 코로나로 그 공연을 보여드리지 못해서 저도 굉장히 섭섭하고 마음이 허전합니다만 5년 후 65주년 때 더 좋은 공연으로 여러분과 만날 것을 약속하면서 여러분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MBN 뉴스 이상주입니다. 이번에 그 전기요금 인상안이 왜 됐는지, 그리고 이것이 탈원전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 탈원전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얼마 전 국감에 나와 올해 원자력 발전소가 지난해와 같은 수준으로 가동이 되고 있으니 탈원전과 전기요금은 아무 상관이 없다며 목청을 높였습니다. 그렇지만 이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일부를 마치 전체인 것처럼 호도하는 반쪽짜리 진실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지난해 4월 사실상 완공하고도 아직 가동을 못하고 있는 신한우르 원전 1호기나 2019년 조기 폐쇄된 월성 1호기가 만약 지금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고 있다면 요즘같이 국제 원자재 값이 요동을 칠 때 국민 부담은 훨씬 더 줄어들었을 테니까요. 얼마 전 유럽 10개국 장관들은 유럽인은 원자력이 필요하다는 제목의 기고문을 내고 유럽의 원전 산업은 지금까지 60년 이상 신뢰와 안전을 입증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여기에 앞장선 나라가 바로 지난 10년간 탈원전을 외쳤던 프랑스입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탈원전을 포기하는 대신 앞으로 원자력 발전 연구 개발에 정부 자금 10억 유로, 우리 돈 약 1조 3,720억 원을 투자하겠다고까지 발표했죠. 왜 이렇게 변했을까요? 이들은 기후변화와 싸우기 위한 최상의 무기는 원자력이라고 입을 모읍니다. 가격이 저렴하고 안정적이며 독립적인 핵심 에너지원이라면서요. 이건 우리도 모르는 바가 아니죠. 또한 탄소 중립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전 세계가 함께 반드시 가야 하는 길입니다. 게다가 우리의 전력 생산 비용 누적 손실이 향후 30년간 1,000조 원을 넘길 것이라며 주장이 나올 정도니 남을 따라하고 안 따라하고 뭐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젠 당장 우리가 죽고 살 일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우린 세계 최고 수준의 원전 기술력 그리고 건설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데서도 진영 논리를 따져야 할까요? 김주아의 그런데 오늘은 선진국 원전 정책 회귀 왜였습니다. 위드 코로나를 앞두고 대학도 속속 대면 수업이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2학기가 한창인 지금 상황에서 갑작스레 대면 수업으로 전환하게 되는 거죠. 대학가에선 때 아닌 집 구하기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강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대가 오늘부터 본격적인 2학기 대면 수업에 들어갔습니다. 실기 실습 과목에만 진행되던 대면 수업이 일부 이론 수업으로 확대되며 캠퍼스가 조금이나마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두 칸씩 끼어서 듣고 있어가지고 사람이 그렇게 많다고 느껴지진 않는데 그래도 확실히 한 50명에서 60명 정도 강의실 안에 들어와서 지난 6일부터 숭실대도 대면 수업에 들어갔고 다음 달부터는 서울 시내 주요 대학들이 속속 대면 수업을 실시합니다. 2년 가까이 누리지 못한 캠퍼스 생활을 대체로 반기는 분위기지만 갑작스러운 전환에 지방에서 올라온 학생들은 집을 구하느라 애를 먹고 있습니다. 잠시 친구들 집에서 잔다는 애들도 있고 근데 자취방을 아무래도 구하려고 하는 게 힘들다 보니까 지금 많이 좀 혼선이 있는 것 같아요. 있어요, 방학. 아, 그래요? 시험만 다 끝나면 방학하겠다는 거지. 주인들은 그렇게 주나 안 주지. 일부 수업만 대면으로 이뤄지다 보니 등교 일정을 맞추기도 쉽지 않습니다. 12시부터 3시까지 하는 수업은 인원이 많기 때문에 비대면으로 진행이 되고 그다음 3시부터 6시까지는 인원이 적기 때문에 대면으로 전환이 되는데 어차피 서울 올라가야 되는 상황이 발생이 되는 거고. 혼란 속에서도 초중고 등교 확대에 이어 서울 시내 어린이집도 오늘부터 전면 등원이 시작되는 등 학교 교육이 서서히 정상화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강영호입니다. 오늘부터 2주 동안 단계적 일상 회복 전 마지막 거리두기가 시행됩니다. 수도권은 8명까지, 비수도권은 10명까지 모여 식사를 할 수 있고 결혼식과 스포츠 경기장 허용 인원도 늘어났는데요. 서울 번화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현장 분위기 알아보겠습니다. 강대욱 기자, 비가 오는데도 사람이 꽤 많네요. 거기 어디입니까? 네, 저는 지금 인근에 직장이 몰려있는 을지로 노가리 골목에 나와 있습니다. 잠시 전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서 사람들 발길은 조금 뜸해졌지만 퇴근 시간 직후엔 많은 직장인들이 이곳을 찾았습니다. 낮과 밤 구분 없이 사적 모임 인원이 8명까지로 늘어나면서 회식과 같은 술자리가 차츰 되살아나는 분위기인데요. 8명 중 4명은 백신 접종을 완료해야 하고 미접종자끼리 모이더라도 4명까지 허용됩니다. 비수도권에선 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10명까지 모일 수 있습니다. 결혼식 참석 인원은 음식 제공 여부와 관계없이 최대 250명으로 늘어나고 수도권에서 무관중으로 진행하던 스포츠 경기도 유관중으로 전환됩니다. 다만 접종 완료자만 경기를 관람할 수 있고 실내 경기는 수용 인원의 20%까지, 실외는 30%까지 허용됩니다. 무엇보다 자영업자들의 반응이 궁금합니다. 어떻습니까? 네, 손님들이 늘어날 것에 대비해서 일부 식당들은 재료 주문량을 늘리고 단체 예약을 준비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수도권 식당과 카페 영업시간은 10시까지 그대로여서 큰 변화는 없을 것 같다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자영업자들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백신 안 맞아도 4명까지 모이니까 아무래도 활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대를 해서 평소보다 재료를 많이 준비했습니다, 지금. 예, 12시까지 풀어주면 모를까. 지금 10시까지 하면은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뭐 호프 한두 시간에 먹고 뭐 장사가 되겠어요? 안 됩니다. 그동안 단체 모임을 하기 어려웠던 시민들은 거리두기 완화를 대부분 반기는 분위기였습니다. 저는 좀 빨리 했어도 되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풀리게 되면은 못 모였던 친구도 같이 만나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한 기대감도 많이 있죠. 이번 조치는 단계적 일상 회복, 즉 위드 코로나를 준비하는 징검다리 기간에 적용되는 건데요. 정부는 방역 수칙이 일부 완화된다고 해도 코로나19에 대응하는 방역 긴장감은 놓아선 안 된다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을지로 노가리 골목에서 MBN 뉴스 강대엽입니다. 한 생명이라도 더 살리려고 바삐 움직이는 구급차도 변신하고 있습니다. AI가 환자의 영상과 구급대원의 음성을 종합해 상태를 파악하고 최적의 병원을 찾아 자료를 전송해 준다고 하거든요. 가장 빠른 길을 찾아주는 건 물론 기본이고요. 진화하는 구급차 AI 앵커가 전합니다. 김주하 AI 앵커입니다. 119 구급차 내에서 가슴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를 구조대원이 살핍니다. 흉통 호소하시고 있고요. 원장님 활력증 한번 측정 부탁드리겠습니다. 활력증을 측정하겠습니다. 혈압 135에 78입니다. 측정한 수치는 인공지능이 곧바로 알아듣고 화면에 표시됩니다. 환자 상태는 영상과 함께 도착하는 병원에 대기 중인 의사에게 전송됩니다.
인공지능을 결합한 구급차인데 증상에 대한 빠른 판단으로 적합한 병원도 찾아줍니다. 환자분들이 말하는 정보를 실시간으로 저희가 병원으로 전달을 해서 의사들도 빠르게 판단해서 환자 첫 지치료를 준비하여 환자분들의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임상부 전용 119 구급차는 충남 곳곳을 누빕니다. 충격을 완화하는 전동형 들것이 있고 신생아를 보호할 수 있는 전용 카트와 모니터도 갖추고 있어 움직이는 산부인과로 불립니다. 농촌 지역 특성상 이제 병원이 원거리다 보니까 임산부들이 산부인과 가기 조금 어려움이 좀 있으세요. 구급대원의 손을 덜어주면서 골든타임도 지키는 첨단 구급차는 계속 진화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김주하 AI 앵커였습니다. 최근 BTS부터 기생충, 오징어 게임까지 전 세계가 한국 문화에 흠뻑 빠져 있죠. 그런데 이런 문화 예술보다 더 일찍 한국을 알린 우리 사업가들, 한국 상인들이 있다는 걸 아십니까? 미국인의 40%가 갖고 있다는 이 모자를 만든 사람 등입니다. 세계 한국 상인 한상대회가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길기범 기자입니다. 세계 패션의 중심지 미국 뉴욕에서 모자왕으로 불리는 조병태 회장. 누구나 편하게 맞는 플렉스핏 모자를 개발해 미국 프로야구팀부터 유명 골프 선수들까지 한국 제품에 열광하게 만들었습니다. 시장 점유율 25%로 1위, 미국 인구의 약 40%가 이 회사의 모자를 갖고 있다고 조 회장은 말합니다. 저희 모자도 이제 일단 세계 최고의 품질을 가졌고 이제 코리아 제품이라 그러면 일단 거기에 대해서 개런티를 해주니까. 독일에서 식자재 유통 사업을 하는 정세롬 씨는 K푸드를 알리고 있습니다. 과감하게 팝업 스토어를 열어 인지도를 올린 결과 매출은 10배 이상 올랐고 최근에는 한류 열풍까지 불며 공급이 달릴 정도입니다. 한국 음식을 이제 요리하는 뭐 독일 친구가 있다던가 콜라보를 하면서 자체 블로그에서 이제 홍보도 하고 K 드라마나 이런 것들이 알려져서 고추장, 물엿 이런 것은 없어서 지금 막 못 팔 정도입니다. 최근 한류 열풍 이전부터 한국 제품의 우수성을 알린 한상들은 이제 또 다른 한상들의 성공을 위해 교두보 역할을 할 예정입니다. 지구촌 한상들이 모여 교류하며 중소기업들의 해외 진출까지 돕는 세계 한상대회는 내일부터 사흘간 서울에서 진행됩니다. MBN 뉴스 길기범입니다. 오늘 서울에는 올가을 첫 서리가 관측됐습니다. 작년보다는 6일, 평년보다는 열흘 빨랐는데요. 중부 내륙 일부 지역에서는 오늘 아침에 영하권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밤부터는 서해상에서 다가오는 비구름대의 영향으로 수도권과 영서, 충남 서해안에서 비가 시작되겠는데요. 비는 내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이어지겠고 비의 양은 5에서 많게는 30mm가량으로 많은 편은 아닙니다. 다만 강원 중북부 산지를 따라서는 1cm 안팎의 눈이 내려 쌓일 수 있어서 올가을 첫눈이 기록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비가 지난 뒤에는 기온이 다시 큰 폭으로 떨어집니다. 내일은 남서풍이 유입되면서 오늘보다 5도에서 많게는 9도가량 높겠는데요. 오후부터는 다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모레 아침 기온 서울의 경우 4도 선까지 내려가겠습니다. 내일 지역마다 비가 오는 시간이 다릅니다. 수도권은 오전까지, 강원 영서와 충청은 내일 낮까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남부지방 내일 오후부터는 대부분 맑은 하늘을 회복하겠습니다. 내일 낮부터 동해안을 따라서는 강한 너울이 유입되겠습니다. 이후에는 맑은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